지금부터 4주차 3차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차시에서 전전두엽의 진화로 인간이 추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고, 2차시에서 언어 센터들의 진화로 생각을 언어로 바꿀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말을 할 수 있는 발음기관의 진화가 남아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음악에 악보가 그려져 있지만 그것을 연주할 악기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섹션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것은 이 분야 연구의 독보적인 그 업적을 쌓은 브라운대의 리브만 교수가 1991년에 낸 Uniquely Human, 오직 인간만이라는 이 책에서 그분은 침팬지와 네안데르탈린과 인간의 그 두개골을 연구해 가지고 왜 네안데르탈린까지는 말을 잘 못했고 인간만이 말을 할 수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네안데르탈린을 집어넣으면 이 차이가 간격이 좁아요. 그러니까 독자들이 이해하기가 더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네안데르탈린을 빼내고, 그러니까 침팬지에서 인간으로 원스텝으로 진화했을 때 어떤 큰 차이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아까 성도라는 말을 썼는데 말을 할 때 쓰는 관인데 이겁니다. 후두라는 이것은, 후두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성대 두 쪽으로, 근육 두 쪽으로 구성된 성대를 포함하고 있는 보호하고 있는 부분을 후두라고 합니다. 이 후두에서 쭉 올라가는 이 관을 인강이라고 합니다. 인자는 목구멍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목구멍에 있는 관이다. 목구멍 관이다. 인강을 따라 올라가서 이제 입 속으로 가서 입 속에 있는 이 공간을 구강이라고 합니다. 구강. 그리고 만약에 이 채널이 열려 있다면, 코 쪽으로 가는 채널이 열려 있다면 이 코 속에 있는 이 공간을 비강이라고 합니다. 비강. 아시겠죠? 그러면 성도는 뭐라? 인강과 구강과 비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비강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강과 인강, 이것을 추상화시키면 기억자관이 된다. 기억자관. 인간의 기억자관.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비강을 덜 중요하지만 포함시키면은 기억이 아니고 키역이 되겠죠. 그죠? 기억 혹은 기억자관을 가진 것이 인간의 이 구조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 이 세 개의 공간이 중요하고, 아까 후드는 그 성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 보호하고 있는 기관 설명했고, 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실 테고, 그 다음에 입천장이란 것은 그야말로 입천장이죠. 그런데 입천장이 이때 연구개라고 되어 있죠. 후반부. 입천장의 전반부를 딱딱하니까 이걸 경구개, 혹은 후반부는 연골 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연한 연구개라는 말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경구개 대신에 입천장이란 말을 쓰고, 입천장, 연구개는 연구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입천장에 이제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입의 앞쪽만 나타내느냐 전부를 나타내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연구개를 염두에 두고 할 때는 앞부분입니다. 입천장의 앞부분, 딱딱한 부분. 그렇지 않고 말할 때는 전부 다를 가리킬 때도 있다. 그거는 이제 문맥을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개가 있고, 연구개가 있는 끝부분, 이것을 목젖이라고 합니다. 목젖. 아시겠죠? 그리고 한 개만 더. 이 후두 밑으로 가면 기관지, 허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음식을 삼켰을 때 이 식도, 뒤쪽 관, 식도로 가야지 앞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초킹이거든요. 질식. 그래서 음식이 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보호해주는 것이 바로 후두개다. 개는 이게 마개 할 때 개자죠. 그러니까 후두를 덮는 뚜껑이다. 마개다. 후두개. 아시겠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내가 지적한 요 부분만 알면은 거의 같습니다. 우선 그림을 보고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뭡니까? 침팬지를 보세요. 입천장을 보세요. 입천장이 수평하죠. 수평하죠. 그죠?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위로 휘었어요. 아치형으로. 두 번째, 침팬지의 아래턱은 내려오다가 여기서 니은이죠. 내려오다가 평행으로 가죠. 근데 인간은 어때요? 내려오다가 계속 내려가죠. 45도 각도로 계속 하강하죠. 그렇죠? 그리고 침팬지는 후두개가 매우 발달해가지고 영구개를 덮고 있어요. 밖에서 덮고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인간은 후두개가 아주 퇴화해서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혀를 보세요. 혀가 입안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잘 보세요. 침팬지의 얼굴은 거의 오각형입니다. 근데 이것이 인간은 거의 직사각형으로 변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침팬지가 이렇게 앞뒤에서 압력을 가해서 직사각형으로 만들면 인간이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진화했는가? 그것은 이제 그 침팬지는 주로 곤충도 먹지만 주로 잡식성입니다. 아직까지. 아니, 식물성입니다. 식물을 주로 먹이로 합니다. 근데 인간은 잡식성이죠. 고기도 많이 먹죠. 그리고 인간은 어땠어요? 나중에 화력을 발휘해 가지고 그 음식을 다 익혀서 먹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인간은 원시 시절에 있던 그 치열, 맷돌처럼 음식을 가는 그런 기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치열이 필요 없으니까 치열이 짧아지고, 이 치열이 짧아지고 약화되고 퇴화하면서 이게 뒤로 물러간다. 압력이 가해지니까 보세요. 입천장이 평형이던 것이 휘었죠. 아래쪽은 평형이던 것이 아니니까 밑으로 내려왔죠. 그죠? 압력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여기서 관련된 여러 가지 조크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일단 요가 정도 시간 관계상 설명하고 그 다음을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특징이 후두 하강 및 하악 경사. 후두의 하강, 사람으로의 진화 과정에서 후두가 아래로 하강하게 되었다. 아까 봤죠? 2 내지 3cm라고 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기쯤 있어야 될 것이 이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후두가. 그래서 후두의 하강. 후두는 성대를 보호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아까 이야기했고, 하악, 아래턱의 경사. 하악이 45도 각도로 아래로 경사졌다. 이러한 구조는 아래턱과 혀의 움직임을 잘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악, 턱에서 관자놀이까지 자, 하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하악이라고 하면 이 턱에서부터 이까지 이 전부 다 이거를 하악이라고 합니다. 하악. 영어는 JAW, 조가 가장 가까워요. 그럼 좀 있으면 나중에 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턱은 여기 앞부분 이겁니다. CHIN, CHIN은 요거고, 하악, 조는 이거 다입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하악은 턱에서 관자놀이까지인데, 영어로는 이것이 되겠다, 이 말이죠. 이걸 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혀를 빨리 마음대로 움직이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끔 진화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입천장의 변화. 사람의 입천장은 짧아졌을 뿐만 아니라 형상에도 차이가 난다. 침팬지의 입천장은 거의 좌우 일직선상의 수평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사람의 입천장은 좌에서 우로 나아가면서 위쪽으로 활처럼 휘어져 있다. 침팬지의 오각형 얼굴 옆모습이
인간의 직사각형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위쪽 입천장이 아치형으로 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사람의 입천장 모양은 음식을 씹을 때는 절대로 불리하지만 구강의 상하 씹는 데는 불리하겠지만 구강의 상하 폭을 넓혀주므로 발화에 필요한 구강의 크기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 구강이란 건 뭡니까? 입술에서 목젖까지의 입속 공간. 아까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목젖에서. 이 목젖이 중심이 돼가지고 후두에서 목젖까지를 인강, 이 목젖에서 입술까지를 구강, 이 목젖 여기서 코까지를 비강, 이렇게 여기가 세 공간의 교차점이 되는 것이 이 지역입니다. 자, 이러한 이러한 사람의 입천장 모양은 음식을 씹는 데는 절대로 불리하지만 폭을 넓혀서 발화에는 도움이 됐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 혀의 변화. 침팬지의 혀는 근육 덩어리로서 입안을 거의 가득 채우고 있다. 혀와 입천장은 거의 나란히 놓여 있으며 입천장의 길이가 길었듯이 혀도 좌우 수평 길이가 상하 수직 길이보다 훨씬 길다. 사람의 혀는 좌우 수평 길이와 상하 수직 길이가 거의 같아졌다. 침팬지에 비해서 좌우의 수평 길이는 짧아졌으며 상하의 수직 길이는 길어진 것이다. 혀의 뒷부분과 우측의 상하 수직면은 거의 원형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세요. 이 가로가, 침팬지는 가로가 길지만 사람은 가로가 짧아지고 세로가 거의 없지만 세로가 똑같이 길어졌다. 이것이 인간의 혀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뒤쪽 인강 혹은 위쪽 구강 혹은 또 아래턱의 발달로 아래턱이 이게 막 내려갈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 넓어진 공간 속에서 혀를 자유자재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혀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혀의 1차적인 목적은 음식을 삼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도 원시 예전에는, 진화하기 전에는 인간도 혀의 목적이 음식을 삼키는 데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의 혀의 목적은 뭡니까? 새로운 기능을 획득했죠. 말하는데 중요한 발음기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진화가 바로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제 후두개의 퇴화 및 하강,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침팬지의 후두개는 사람보다 훨씬 크게, 후두개는 뭡니까? 후두개는 후두 위에, 후두 쪽으로 음식이 가는 걸 막아주는 덮개. 후두개는 사람보다 훨씬 크게 발달했으며 후두개의 위쪽이 영구개의 오른쪽 끝부분을 밖에서 덮고 있다. 침팬지의 구강과 인강은 후두개에 의해 단절되어 있는 것이다. 이게 인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작은 공간인데 이 인강과 구강이 단절대가 있잖아요. 소리를 낼 때 중요한 건 인강과 구강인데 이게 단절대가 있고, 인강은 오히려 별로 필요도 없는 비강과 연결대가 있어요. 이게 침팬지의 이 후두개가 있으니까 야가 올라가서 막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침팬지가 내는 소리는 근본적으로 다 비음이거나 콧소리거나 비음성이에요.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날렵하게 이걸 채널을 주로 막아주니까 인간은 이 비강에서 구강으로 가는 소리를 자유자재로 낼 수 있어요. 이것이 구강음을 낼 수 있다. 순수 구강음. 이것이 인간의 이제 이런 변화를 거치면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후두개는 후두로 음식이 가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대고, 인강은 후두에서 목젖까지의 공간. 이미 이제 보셨고. 그러나 사람에게는 후두의 하강과 더불어 후두개도 하강하였고 그 크기도 훨씬 작게 퇴화하였다. 한번 보세요. 세상에 있는지 없는지, 이 퇴화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퇴화하면서 결국 이 공간을 확보하고 말을 하기는 좋아졌는데 생명은 위태롭게 되었어요. 어떻게?
음식을 먹다가 초크, 질식사하는 동물은 포유류 중에서 인간밖에 없다고 해요. 침팬지나 개나 모든 동물들은 음식을 삼키고 숨을 쉬면서 음식을 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만은 그게 안 돼요. 그것도 안 될 뿐더러 이게 퇴화한 덕분에 가끔씩 이리로 동전이 들어가거나 어린애가 음식이 들어가서 우리가 굉장히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 바로 질식사할 수 있는 위험을 우리는 떠안게 된 거예요. 말을 하는 대신에. 자, 사람에게는 후두의 하강과 더불어 후두계도 하강하였고 그 크기도 훨씬 작게 퇴화하였다. 결과적으로 사람에게는 구강과 인강이 연결되어 하나의 기억자관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후두계의 하강과 퇴화로 인하여 사람은 다양한 소리를 자유자재로 낼 수 있는 악기를 갖추게 된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영구계의 활동 자유, 6째, 마지막이 아닙니다. 끝에서 2번째. 영구계의 활동 자유. 사람과 달리 침팬지의 후두계는, 영구계는 입천장 뒤쪽이죠. 뒤쪽 연골 조직인데, 후두계는 영구계 달리 침팬지의 후두계는 위쪽이 영구계의 오른쪽 끝부분을 밖에서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팬지는 영구계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서 비강으로 가는 공기 통로를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침팬지가 내는 소리는 모두 비음, 네이절 사운드, 내지는 비음성을 지닌 소리이다. 비음이란 건 뭐냐? 비강을 이용하며 내는 소리. 그런데 음양음성학에서 이런 소리는 알아듣기 힘든 소리, 분명하지가 않다고요. 비음은 구강음에 비해서 알아듣기가 더 힘들다. 청취도가 낮아진다. 그걸 알아셔야 됩니다. 비강은 목젖에서 코끝까지 코속 공간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침팬지는 비음 소리 조금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일어난 후두계의 하강과 퇴화는 구강과 인강의 연결뿐만 아니라 영구계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하였다. 그래서 구강음이란 건 뭐냐면은 이게 올라가서 코로 가는 소리를 막고 인강에서 구강으로 나가면서 입을 내는 소리 내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이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음들은 구강음입니다. 비음은 각 언어마다 없거나 소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강음을 낼 수 있는데 인강, 구강만 이용해서 내는 소리, 다시 말해서 비강을 이용하지 않잖아요. 이거를 구강음이라고 하고, 이것은 음양음성학에서 듣기 쉬운 분명한 소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변화가 생겼고, 마지막에 성대가 발달합니다. 성대란 것은 후두 안에 있는 두 조각의 근육이죠. 근육 조각이죠. 성대는 뭐 남성이 좀 더 길고, 뭐 어린이나 여자는 조금 짧다, 뭐 이런 소리가 있고, 성대는 후두 속에 있는 두 쪽의 근육인데 여기서 피리의 리드 역할을 한다. 즉 소리의 출발선, 허파에서 기관지를 타고 올라와가 성대를 지나면서 무성음인 경우는 뭐 활짝 열려서 공기가 그냥 통과하고, 유성음인 경우는 성대가 진동하죠.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피리의 리드, 소리의 출발점 역할을 하는 것이 성대다. 그 정도만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현대 인류의 성대는 바이올린의 현처럼 진동하며 광범위한 소리를 내지만 침팬지의 성대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울음소리밖에 내지 못한다고 한다. 리버만 등의 실험에 의하면 침팬지는 인간 소리의 일부분, 즉 소수의 비음성 모음, 그리고 자음도 트, 드, 브, 프 한 이 정도만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모음을 뭐 언어에 따라 다르지만 뭐 한 7개, 8개, 뭐 11개 뭐 이렇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자음도 10몇 개씩 갖고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침팬지는 그 전전두엽이 진화하지 않았으니까 우리 인간만큼 추상적인 사고를 못하고, 두 번째, 뇌에 언어 센터가 없으니까 언어를 발화를 조절할 그런 것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거기다가 발성기관조차도
진화하지 않고 옛날 그대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발성도 할 수 없다.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가 낼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억자 발음기관의 발달 요약, 이제 발달 요약을 하겠는데, 여기서는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그 7가지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으니, 후두가 후두계의 하강으로 구강과 인강이 연결되어 기억자관을 형성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쭉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성대가 완전히 닫히거나 빠르게 진동할 수 있게 진화하였다. 요거만 읽어봐도 될 정도로 잘 7가지 특징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설근이란 말이 나오는데, 설근은 혀의 뒤쪽 목젖 아래에서 후두개까지, 즉 설근은 여기 후두개잖아. 설근은 여기서부터 목젖까지 이 부분을 텅 루트, 설근이라고 해요. 설근, 이 텅 루트 아시겠죠? 이런 용어가 나오고, 턱이라는 것은 여기 요 부분을 가리킬 때는 친, 아까 조는 하악이라 그랬죠. 뭐 그런 차이점을 유념하면은 충분히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네안데르탈인의 멸망, 이것은 언어 부재 때문인데, 같은 사람과이면서도 네안데르탈인들이 약 3만 년 또는 3만 5천 년 전에 멸종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분들의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들은 사람의 혀와 인강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다. 네안데르탈인들의 화석 무고를 통해 발음기관을 재구성해 본 결과 그들은 세 기본 모음, 이, 아, 우를 만들 수 없었다고 한다. 이, 아, 우는 뭐냐면은 모음의 가장 이건 앞쪽, 위쪽, 이건 뒤쪽, 위쪽, 이건 아래쪽, 이런 식으로 기본 세 모음입니다. 이 모음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다른 모음도 만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이걸 만들 수 없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 언어 사용 능력의 부재가 결국 그들을 멸종의 길로 가게 했을 것이다. 네안데르탈인들은 사피엔스, 우리 인간보다 한 평균 20cm 정도 키가 더 컸다고 해요. 키가 더 크고 훨씬 체격이 좋았어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인들이 남아프리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동아시아까지 우리 사피엔스보다 먼저 진출했다고 고고 인류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같은 그거니까 그 사람들은 체격과 체력은 좋은데 두뇌는 사피엔스보다 떨어졌고, 네안데르탈인들은 그 다음에 언어 능력도 제가 봤을 때 완전 부재는 아니고 좀 굉장히 소수의 발음과 어눌한 말을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게 발견됐냐면은 동아시아에서 사피엔스 여성과 네안데르탈인 남성 사이에 결혼이 많았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네안데르탈인을 하면 먼 후손처럼,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우리 한반도에 사는 중국 이쪽 몽골 계통의 사람들도 피 속에도 상당히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섞여 있을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것은 본론이 아니니까 이제 마치는데, 뭐냐면은 체격이 좋고 힘이 좋아도, 그렇죠? 머리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멸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가 힘은 약하면서, 힘은 네안데르탈인보다도 약했고, 호랑이, 사자, 코끼리, 하마보다 약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생각하는 능력을 길렀기 때문에 결국은 인류가 이렇게 세상을 지금까지 잘 살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자, 이제 오늘 우리는 뭡니까? 인간은 어떤 진화 과정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됐는가? 그것은 전전두엽의 폭발적 발달, 두 번째 언어 센터들의 발달, 세 번째 기억자 발음기관의 진화, 이 세 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사고와 언어를 했는데,
이제 다음 주에는 뭘 하겠습니까? 드디어 사고와 언어의 관계인데 비가츠키 이전 이론, 비가츠키 이론, 위트겐슈타인 이론 및 결론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음 주는 사고와 언어의 관계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